전방에 좋아요를 향해 발사! 1941년부터 45년까지 이어진 참혹했던 독소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소련. 하지만 소련의 총기 설계자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차세대를 책임질 자동소총 개발에 매진하게 되고, 냉전의 시작과 함께 변화된 전략 전술에 발맞춘 신개념 자동소총 개발에 매진하던 미하일 칼라시니코프는 소련 총기계의 거성 덱타로프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되는데, 서슬퍼런 공산주의 국가 체제에서 스카우트 제안이라니, 이건 그냥 명령이야. 그냥 오라는 거지. 영화 AK-47에도 그 내용이 좀 짧게 묘사되고 있더라고. 그 영화에서는 미하일이 덱타로프를 굉장히 이게 경계하는 것처럼 보이던데, 솔직히 너무 오바 아니야? 미하일이 아무리 주목받는 신예로 이게 떠올랐다고 해도 수다이프처럼 총기 경진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적도 없잖아. 그런 와중에 소련 총기계의 살아있는 전설 덱타로프가 콜 했으면 영광으로 알고 달려가야지. 왜 저렇게 툴툴대는 거야? 영화에서는 좀 생략됐지만 이 미하일한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요. 아니 뭔데? 저 당시 미하일은 수다이프가 사망하고 진행된 2차 자동소총 경진대회에서 본선을 통과한 상태였어. 오, 탈락 전문 미하일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거야? 제법인데? 제법인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살벌한 경쟁을 뚫고 올라갔지. 당시 2차 자동소총 경진대회에 참가했던 후보자가 무려 16명이었어. 이야, 16명? 그 중에 덱타로프와 시모노프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시모노프는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을 정도였다 이거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모노프 이름까지 있는데 어떻게 입구 컷을 당해? 아마 심사위원들도 시모노프인지 모르고 탈락시켰을걸? 뭐야, 블라인드 테스트였어? 채점의 공정을 기하는 차원에서 이 관련 서류를 전부 가명으로 제출하게 했거든. 그래서 미하일 같은 경우 이름과 중간 이름을 섞어서 믹팀이라는 가명으로 서류를 접수했지. 하여간 소련이 무기 선정 하나는 기가 막히게 공정했구만. 근데 총기 경진대회에서 무슨 서류를 제출해? 그냥 샘플 총 만들어서 제출하면 그만 아니야? 제식 자동소총 선정이 너무 지체되기도 했고, 이 후보자들이 워낙 많아서 샘플 총을 일일이 분석하려면 시간이 더 지체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설계 도면과 기술 문서 검토로 이 쭉정이들을 쫙 걸러냈지. 그 위대한 시모노프도 1차 서류 심사에서 쭉정이로 분류됐다 이거야? 그랬다니까. 아무튼 그렇게 서류 심사로 대체된 1차 예선에서 4명의 후보자들이 탈락했고, 여기서 살아남은 후보자들이 실물 총기로 만들어져서 치열한 2차 예선을 치른 끝에 5개의 후보자들이 본선에 진출했는데, 바로 이 총들이야. 1차 자동소총 경진대회 출전작에 비하면 이게 디자인이 굉장히 다듬어졌는데? 그렇지. 어디 보자. 이게 툴라 조병창 후보작이 2개, 슈로프스키 설계국이 2개, 코브로프 조병창만 하나네? 바로 그 상황에서 미하일한테 코브로프 조병창으로 이적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지. 거기다가 이 설계자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된 슈로프스키 설계국과는 달리 이 코브로프 조병창은 덱타로프의 영향력이 너무 강한 곳이어서 이 미하일 입장에서는 이 전출 명령이 좀 꺼림직할 수밖에 없었지. 그래도 군대인데 어쩌겠어, 까라면 까야지. 그렇지. 결국 1946년 가을, 미하일은 정들었던 슈로프스키 설계국을 떠나 팀원들과 함께 코브로프 조병창으로 이적을 해야 했지. 코브로프 조병창 분위기는 어땠는데? 일단 덱타로프는 미하일한테 전혀 관심이 없었어. 미하일이 코브로프 조병창에서 본선을 준비한 동안에 이 단 한 번도 덱타로프를 만나보지 못했을 정도야. 참 속을 알 수 없는 양반이구만. 그럼 코브로프 조병창 오리지널 멤버로 자동소총 본선에 진출한 디멘티에프는 어땠어? 미하일한테 좀 우호적이었었나? 디멘티에프 이 양반은 그 미하일하고 어릴 레벨이 아니었지. 그건 또 무슨 말이래? 디멘티에프는 레닌그라드 폴리테크닉 대학 출신의 인텔리에다가 드제르진스키 포병 아카데미 학장이자 총포 설계 분야의 권위자인 아나톨리 블라곤라보프의 사사를 받았고, 1939년부터 코브로프 조병창에 들어와서 독후전쟁 초반엔 이 덱타로프와 함께 PTRD-41 대전체 소총을 같이 만들게 됐던 인물이야. 미하일을 영입한 이유가 딱 나오네. 뭔데? 페이스메이커 노릇하라고 부른 거구만. 그러니까 미하일이 슈로프스키 사격시험장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총기 테스트를 하는 위원들하고도 친분이 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미하일이 정보를 뽑아와서 자기 총에다 적용하면 디멘티에프는 미하일이 만든 총을 분석해서 본인 총에다가 적용시키는 거, 요거 아니겠어?
너 그 100% 내피셜이지? 내 피셜이긴 한데 내 말이 맞을걸? 비슷하게 때려 맞췄어. 사실 미하일이 코브로프 조병창으로 올 때 제일 경계했던 게 그런 식의 기술 유출이었지. 미하일이 지금까지 남의 총을 카피하면 카피했지 기술 유출을 당할 만한 총을 만든 적이 없잖아. 미하일이 반자동 카빈 SKK를 만들 때 이 게런드 라이플의 회전식 노리쇠를 참고했다는 걸 알고 있지? 당연하지. 시모노프의 SKS에 밀려 이 제식 총기로 선정되진 못했지만 미하일은 자동소총 경진대회에 출전시킨 AK-46에도 꿋꿋하게 회전식 노리쇠 방식을 적용했다 이거야. 수다F가 미하일한테 자동 소총 경진대회에서 우승하려면 쓸데없는 독창성을 포기하라고 아니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또 고집을 부렸구만. 근데 놀랍게도 2차 자동소총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한 후보작 중에서 TKB-408만 틸팅 볼트 방식이었고 나머지는 죄다 회전 노리쇠 방식이었어. 근데 미하일도 회전 노리쇠 방식을 게런디 라이플에서 이게 무단으로 가져다 쓴 거잖아. 뭐 그렇게 따지면 할 말은 없는데 아무튼 미하일이 SKK 반자동 카빈을 만들기 전까지만 해도 이 대부분 틸팅 볼트 방식을 쓰던 소련의 총기 설계자들이 순식간에 회전 노리쇠 방식으로 갈아탔다는 건 이 미하일 입장에선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기술 유출 사건이었지.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회전 노리쇠 방식이 틸팅 볼트 방식보다 이게 좋아? 좋아. 그 부분은 나중에 AK-47의 그 DNA를 논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잠깐 좀 짚고 넘어가자고. 편의상 회전 노리쇠 방식을 로테이팅 볼트 방식으로 칭할게. 오케이. 로테이팅 볼트 방식은 이 모신나강이나 칼 98K 같은 볼트 액션 라이플을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노리쇠와 총열 혹은 총열 연결부가 직접 결합하면서 약실을 폐쇄하는 방식이지. 장전할 때 보면 이 장전 손잡이를 90도 돌리잖아. 그렇지. 이게 노리쇠를 회전시켜서 잠근다 이런 뜻이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총열이 새겨진 홈에 이 노리쇠에 붙어있는 돌기가 끼워진 다음 회전해서 맞물리는 방식이고 이걸 가스의 힘으로 작동시키는 방식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로테이팅 볼트 방식이다 이거야. 그럼 틸팅 볼트 방식은 이게 무슨 방식이야? 노리쇠가 총열 혹은 총열 연결부와 직접 결합하는 대신 총몸에 달린 둔턱에 걸리면서 약실을 폐쇄하는 방식이야. 노리쇠가 살짝 기울어진 채로 폐쇄가 풀리기 때문에 틸팅 볼트 방식이라고 하지. 그 유명한 STG-44도 바로 이 틸팅 볼트 방식이고 시모노프의 AVS-36, 토카레프의 SVT-40 그리고 시모노프의 SKS에 이어 수다이프의 AS-44도 바로 이 방식을 사용했어. 그 당시 자동소총 대부분이 틸팅 볼트 방식을 썼다고 보면 되겠구만. 그렇지. 그럼 질문에 대답을 해야지. 그 질문이 뭐였지? 그 로테이팅 볼트 방식이 틸팅 볼트 방식보다 더 좋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 그 첫 번째 이유는 일단 폐쇄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 하긴 로테이팅 볼트 방식은 총열이나 총열 연결부가 노리쇠와 대칭적으로 골고루 맞물리면서 폭발력을 버티지만 틸팅 볼트 방식은 노리쇠의 바닥면만 총몸에 비대칭적으로 맞물리니까 폐쇄하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겠구만. 그렇지. 그리고 명중률 면에서도 이 로테이팅 볼트 방식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 로테이팅 볼트 방식은 이 폐쇄를 하는 동안 가스압이 노리쇠를 뒤로 밀어주는 힘이 총열이나 총열 연결부를 통해 골고루 분산돼. 그래서 명중률이 좀 우수한데 이건 볼트 액션 라이플을 떠올리면 될 거야. 반면에 이 틸팅 볼트 방식은 가스압이 노리쇠를 밀어주는 힘이 총몸 하단부로 집중되기 때문에 이 명중률이 로테이팅 볼트 방식보다 근소하게 떨어지지. 얘기 들어보니까 로테이팅 볼트 방식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왜 틸팅 볼트 방식을 많이 사용했던 거야? 로테이팅 볼트 방식보다 이 구현이 쉽거든. 그런데 이 존 게런드라는 총기 설계자가 자기 이름을 딴 라이플에 이 로테이팅 볼트 방식을 아주 기가 막히게 효율적으로 구현해내고 미하일 칼라신코프가 이걸 메인으로 캐치해내면서부터 로테이팅 볼트 구조가 대세로 자리잡기 시작했지. 덕분에 틸팅 볼트 방식을 쓰던 소련의 총기 설계자들이 순식간에 로테이팅 볼트 방식으로 갈아타서 미하일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건데 그 뒷이야기가 어떻게 돼? 상당히 암담해지지. 자, 다시 2차 자동소총 경진대회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썰들을 한번 쭉 풀어보자고. 1946년 12월 2차 본선이 치러졌는데 1차적으로 탈락한 건 툴라 조병창 소속 코로포프가 설계한 TKB-408이었어. 총열 길이에 비해 총 전체 길이를 줄일 수 있는 불법식 총기의 장점이 있었지만 왼손잡이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이걸 끝내 극복하지 못했지. 그리고 두 번째로 탈락한 건 시롭스키 설계국의 루카 비시니코프가 설계한 AR-46이었어.
포어 그립을 기본으로 장착해서 이 반자동 사격 시 명중률이 제일 우수했고 본선에 진출한 총들 중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던 총이었는데 이 포어 그립 무게가 꽤 나가서 총 전체 무게가 4.65kg이나 나갔어. 4.5kg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미달됐구만. 사실 뭐 150g 초과한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니었고 결론적으로 총의 성능이 문제였지. 이게 정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부품이 너무 복잡하고 오동작이 잦았어. 결국 그래서 탈락. 결국 결선에 진출한 건 톨라 조병창 소속 불킨의 AB-46과 코브로프 조병창 소속 미하일의 AK-46과 디멘티F의 AD-46이었는데 1947년 5월에 치러진 1차 결선에서 AK-46이 탈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지. 에? 이유가 뭔데? AB-46과 AD-46은 롱스트로크 가스피스톤 방식을 썼는데 AK-46만 쇼스트로크 가스피스톤 방식을 썼던 거야. 아이 쇼스트로크 가스피스톤 방식을 썼다고 탈락할 이유가 있나? 아니 그게 시모노프의 ABS-36으로 시작해서 토카레프의 SBT-40 다시 시모노프의 SKS로 이어진 입증된 작동 방식이었잖아. 사실 두 가지 작동 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해. 롱스트로크 가스피스톤 방식은 노리쇠에 피스톤이 직접 붙어있어서 이 노리쇠 무게가 무거워. 그래서 격발 시 반동이 강한 대신 무게가 무거운 만큼 노리쇠를 밀어주는 힘이 확실해서 연발 사격 시 신뢰성이 좋지. 반면 쇼스트로크 가스피스톤 방식은 노리쇠와 피스톤이 분리식이라 이 노리쇠 무게가 좀 가벼워. 그래서 격발 시 반동이 약한 대신 총의 기관부에 이물질이 붙어있는 경우 작동 불량이 생길 여지가 많다 이거야. ABS-36이나 SVT-40은 강력한 7.62mm 54R 탄을 쓰니까 워낙 힘이 좋아서 쇼스트로크 가스피스톤 방식을 써도 작동성이 시원시원했을 테고, SKS는 위력이 감소한 중간 탄을 쓰지만 명중률을 중시하는 반자동 사격 위주니까 쇼스트로크 가스피스톤 방식을 쓰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었겠구만. 그렇지. 문제는 2차 자동소총 경진대회의 컨셉이 소총처럼 운용 가능한 기관단총이었다는 거야. 즉 반자동보다는 완전 자동 사격 성능을 중시하는 대회였는데 이 미하일은 반자동 소총에 적합한 쇼스트로크 가스피스톤 방식을 쓰는 실수를 범했던 거지. 아니 잠깐, AK-46이 경진대회에서 탈락했는데 후속작 AK-47이 어떻게 나왔대? 미하일이 소련 최고의 총기 설계자들이 경쟁하는 시로프스키 사격시험장 총기 경진대회 역사상 정말 전무후무한 비책을 꺼내들었거든.